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상 해부학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벌써 11월이 되었네요. 그래서 11월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겨울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겨울의 시작을 제일 알리는 건 수능 한파잖아요. 예. 그래서 수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이제 나갈 때쯤 또 이제 수능이 거의 가까워졌을 시기여가지고 각자 수능 아니면 뭐 시험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해보고 싶은데 세미님께서는 수능 관련된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수능 세대가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예요. 이렇게 하면 벌써 제 나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수능에 대한 추억은 없어요. 물론 이제 수능 시험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예비 테스트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런 테스트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학력고사에서 이제 수능으로 넘어가는. 저는 이제 수능에 대한 추억은 없고요. 시험에 대한 추억이라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때였나? 보면 항상 아이들 시험 보고 오면 물어보잖아요. 시험 어떻게 잘 쳤니? 이렇게 물어보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부정적으로 아니요? 이렇게 시무룩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하루는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항상 잘 못 봤다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는 속으로 뭐 성이 안 차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잘 봤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좀 미리 맞아. 밑밥을 깔아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머니 말이 또 듣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험 어떻게 봤니?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잘 봤다고 얘기해. 맞아. 마음이라도 이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나는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 그래서 그 뒤부터는 무조건 잘 봤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좋은 습관 같아요. 맞아. 저도 못 봤다고 맨날 말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근데 시험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결과에만 초점을 두니까 맞아요. 그 과정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경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요즘엔 좀 그렇거든요. 자꾸 이렇게 너무 이상을 높이 자기 기준을 높이 두면 그 성취나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일부러라도 잘하고 있다, 잘했다 이런 칭찬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제이님은 수능 시험에 관련된 추억 있으세요? 저는 큰 추억은 없는데 갑자기 얘기하면서 생각한 건데 수능 볼 때 저는 긴장을 되게 안 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냥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수능 보고 점심을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 이름을 막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긴장 계속 안 하다가 무슨 일이지 하다가 그 교무실로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그냥 이름을 안 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 이름 써가지고 그냥 잘 내가지고 수능 잘 보고 대학교 가고 별일 없이 끝난 수능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험 번호를 적었는데. 네, 그래서 이름을 안 써가지고 진짜 심장 쿵할 것 같긴 해요. 갑자기 이름 긴장 부르면.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지 하고 갔는데 다행히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봐주셔가지고 덕분에 대학교까지 졸업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녹음하러 오면서 수능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아까 수능 한파라고 얘기했잖아요. 수능 때 엄청 춥거든요. 늘 맞아, 그래서 막 맞아. 패딩에 맞아, 막 맞아, 엄청 맞아. 껴입고 가서 막 이렇게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시험 보러 들어갈 때도 학교 앞에 선생님들이랑 막 후배들이 맞아, 서서 맞아, 막 맞아. 미스커피 막 타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고 나올 때도 선생님들이 막 나와서 잘했다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꼭 옆에 기자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그냥 수능날 풍경 스케치 막 이래서 사진 찍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집에 갔는데 다음날 신문 1면에 진짜? 사진이 났는데 선생님 분 중에 여자 선생님이신데 약간 스타일링이 좀 어려 보이는 스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랑 이렇게 껴안고 있는 사진이 실렸는데 헤드라인이 후배야 막 앞으로 뭐 잘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후배를 격려하는 듯한 헤드라인이 실린 거예요. 너무 민망한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이제 선생님들보다 늙어 보인다고 엄청 놀리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신기하다. 후배들한테 사진 안 찍히게 잘 조심하라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찍혀서 막 헤드라인도 그렇게 실린다고 진짜 그랬거든요. 신기하다.
그래서 나름 수능하면 뭔가 스트레스도 있고 힘든 날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유쾌한 추억이 하나 맞아, 생겼던 맞아, 것 같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수험생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수험생활 이제 막 정시 이제 준비할 거잖아요. 그래서 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싶네요. 저희 이번 달은 배우 특집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배우를 선정할까 하다가 여배우를 우선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그 시기, 저희가 고민을 하던 시기에 제일 핫한 이슈가 무엇이었냐 했을 때 배우 정유미 씨랑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어요. 정유미 씨는 83년생이시고요. 2003년 단편 영화 사랑하는 소녀 그리고 폴라로이드 작동법으로 데뷔한 여배우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뭔가 논란에 좀 휘말리고 있죠. 의도치 않게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영화화된다는 소식과 함께 정유미 씨가 출연 결정을 하게 돼서 화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좀 안 좋은 악성 찌라시에 거론되는 등 뭔가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배우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뭔가 드라마계에서도 그리고 또 영화계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여배우가 아닐까 현재라는 생각에서 정유미 씨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유미 씨의 작품이나 정유미 씨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세미님께서는 배우 정유미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뭐 정유미 씨가 워낙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배우잖아요. 주로 처음에는 영화 작품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TV 드라마 작품도 뭐 가장 최근에는 노희경 작가와 같이 한 라이브라는 작품이 있었죠. 아니면 또 예능 윤식당으로도 너무나 많이 알려져가지고 뭐 정유미 씨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정유미라는 배우가 또 83년 정유미도 있고 84년 정유미 씨도 있잖아요. 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동명이인이 있으신데 뭐 두 분도 다 뭐 얼굴이 알려진 그 배우니까. 근데 저희가 오늘 이번 달 뭐 3주 동안 선택한 여배우는 83년생 정유미 씨예요. 그런데 좀 재미난 거는 또 그 정유미 씨가 최근에 또 82년생 김지영 나온다고 하니까 묘하게 또 그 나이대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정유미에 대한 제가 이미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저분이 너무 말라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브라운관 내지는 스크린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정유미 씨의 이미지라는 게 너무나 이제 연약한, 가늘고 막 이런 이미지라 사실은 그렇게 저는 그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건강해 보이는 일단은 좀 활력이 넘치는 그런 스타일의 뭐 여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유미라는 배우를 이렇게 꼼꼼하게 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이대 30대 중반의 나이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여배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정유미 씨를 처음 봤을 때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되게 이선균 씨가 짜증나는 연기 되게 잘하잖아요. 짜증내는 연기. 그러니까 약간 여자판 이선균 씨 같은 느낌? 짜증을 정말 잘 내는 배우 느낌? 맞아. 약간 그래서 약간 좀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되게 다재다능한 배우가 아닐까? 그래서 연기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역할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막 싫은 얘기도 많이 하고 짜증도 잘 부르고 약간 이런 연기를 많이 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내가 생각했던 정유미가 좀 변하는 모습? 아니면 그 사람의 다양한 면일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왜 사람들이 정유미를 좋아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동감하는 게 정유미 씨가 마르셨고 그리고 약간 목소리 톤도 약간 높으신데 딕션은 되게 좋으신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요즘 많이 나오는 캐릭터인 되게 예민한 여성, 할말하는 여성 캐릭터를 되게 잘 소화하고 있는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평소에 정유미 씨 윤블리라고 불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저는 약간 다른 여배우들이랑 좀 다른 덕후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되게 상업 영화가 아니라 독립 영화, 다양성 영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예 영화 자체를 좋아하는 시네필들의 지지를 엄청나게 받다가 대중적인 선호도를 얻게 된 케이스여서 뭔가 두 종류의 팬이 공존하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좀 특이한 여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네요. 네, 정유미 씨가 제일 흥행한 작품은 연상호 감독님의 부산행이고요. 그리고 정유미 씨를 가장 각인시킨 영화로는 우리 선이 그리고 오키의 영화라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김태용 감독의 가족의 탄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가족의 탄생은 2006년 작품이고요. 2007년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타기도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정유미 씨도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인지도를 쌓게 되기도 했죠. 이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나누기 전에 완벽한 스포일러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완벽한 스포일러는 제이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가족의 탄생은 서로 다른 두 가족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작은 기차에서 처음 만나는 채연, 정유미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석, 봉태규 씨가 채연에게 쿰척쿰척거리죠. 그래서 둘은 어느 커플처럼 티격태격 싸우는데요. 남에게 너무 친절한 채연이 답답한 남자친구 경석은 채연과 항상 투닥투닥거리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영화의 첫 번째 가족인 미라, 문소리 씨가 연기한 미라의 가족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혼자 살던 미라에게 동생 형철, 엄태웅 씨, 저 이때 엄태웅 씨 좋아했었는데 엄태웅 씨가 연기한 형철이 5년 만에 미라네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형철이 혼자만 온 게 아니라 20살 연상녀인 고두심 씨가 연기한 무신과 함께 등장합니다.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미라는 무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데요. 근데 또 어떻게 여차저차 셋이 함께 살게 돼요. 하지만 갑자기 무신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낯선 아이 채연이, 정유미 씨 어린 시절이죠. 채연이 미란의 집에 찾아오게 되면서 다음 에피소드인 성경, 공효진 씨가 연기한 성경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마의 연애사 때문에 집을 벗어나 멀리 떠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의 집에 엄마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질릴 대로 질린 성경은 그러던가 말던가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취직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프게 되고 엄마와 엄마 남자친구 사이에서 남겨진 경석, 그러니까 봉태규 씨의 아역이죠. 경석을 두고 멀리 떠날 수 없게 돼서 멀리 나가서 취직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라의 가족인 채연 그리고 성경의 가족인 경석은 둘은 현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족이 될 수 있을런지 아닐런지를 보여주면서 영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완벽한 스포일러를 통해서 줄거리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 나오는 다른 정유미 씨를 제외한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씩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두심 씨, 문소리 씨, 정유미 씨, 공효진 씨, 김혜옥 씨, 봉태규 씨, 엄태웅 씨 이런 진짜 이런 배우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은 작품이 있나 싶을 맞아. 정도로 되게 대단한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엄태웅 씨는 좀 활동을 못하고 계시긴 하지만 네, 이 영화의 배경이 춘천이잖아요. 맞아. 제가 이 영화 촬영 달랐어. 장면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제 눈에는 엄태웅 씨가 너무 무서운 아저씨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그 부근이었거든요. 촬영 장소. 하교하고 애들이랑 막 이렇게 막 떡볶이 먹으면서 막 뛰어노는데 시끄러우니까 막 조용히 해 막 하시는 거예요. 촬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무서워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엄태웅 씨가 그 배우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봤는데 그냥 보신 건데 제 기억에 막 무서운 무서웠어. 아저씨가 막 저를 노려본다. 나중에 저는 한참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 영화를 봐가지고 이게 이 영화였고 엄태웅 씨가 이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되게 엄태웅 씨가 찌질하고 맞아. 정말 짜증나는 맞아.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너무 찌질해 보이는데 그때 이렇게 무서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세미님께서는 이 영화 원래 알고 계셨나요? 이 영화는 뭐 굉장히 또 많이 미디어를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엊그저께 이제 봤거든요. 근데 김태용 감독의 가족의 탄생이 DVD를 보시게 되면은 인터뷰가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아마 극장에서 개봉되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코멘트를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영화가 시사에서는 호평이었는데 실제로 개봉 성적은 별로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갖다 과거에도 제가 조금 몇 장면들이 좀 기억이 나고 그런데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게 되니까. 왜냐하면 벌써 이 영화가 2006년도 작품이니까 한 12년 정도 됐죠. 그래서 좀 시간성이 좀 느껴져요. 이 당시 2000년 중반 때 사람들의 어떤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올드해 보이더라고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난 이때 뭐 하고 있었지 하는 생각 이게 좀 들었고 아까 말하시다시피 이 영화가 주로 그 배경이 아까 이제 누구의 가족인가요? 이제 채연의 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유미 씨가 맡았던 그 춘천이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춘천의 그 곳곳이 나와요. 근데 춘천을 제가 이제 몇 번 가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두 번 가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제 느꼈던 거지만 춘천이 호수가 많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호반의 도시. 도시.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약간 안개 이런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보면은 그 오늘도 안개 뚫고 왔어요. 예, 봉태규 씨와 정유미 씨가 그 다리에서 서로가 이렇게 좀 장난치듯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기는 어디지? 예. 제이님께서는 이 영화 좋아하셨나요? 저는 엄태웅 씨 아까 말했듯이 어렸을 때 엄태웅 씨를 좋아해가지고 엄태웅 씨가 나왔던 드라마를 좋아했거든요. 그 마왕이라고 주진우 씨랑 기억나요. 그 드라마를 좋아해서 이거를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때 저는 처음 정유미 씨를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었어요.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제가 이 정유미 씨를 딱 떠올렸을 때 그녀의 첫 등장이 떠오르는 영화가 바로 이 가족의 탄생이기 때문에 되게 이번에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작품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몇 번 그러고 나서 좀 다시 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배경이 춘천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여름 씨를 알게 되니까 무의식의 춘천이. 춘천이 인상 깊게 저도 보였던 것 같아가지고 역시 시간에 따라서 영화가 달리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 보고 나서 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 자체의 상황 자체가 되게 다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에서 주는 즐거움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배우분들이 다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사건들이 우스꽝스럽게 얽혀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이야기들이 세계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옴니버스 영화인 것 같으면서도 또 옴니버스가 아닌 새 이야기와 관계들이 얽혀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사건에 얽혀있는 게 아니라 또 시간의 얽힘이기도 해서 이 세계의 장? 세계의 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세미님께서는 이 삼막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화를 저도 그냥 단편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옴니버스 영화로 과거에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옴니버스 영화는 아니고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영화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총 3장으로 흔히 뭐 액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3개의 액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2장은 과거의 이야기죠. 과거의 누구의 이야기인가면 과거에 지금 봉태규 씨가 맡았던 경석 가족의 이야기. 여기서 이제 경석 가족의 이야기인데 주로 뭐 공효진 씨가 맡은 성경과 김혜옥 씨, 매자와의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한 장이 나오고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우리 문소리 씨가 맡은 이제 미라 가족, 엄태웅 씨 이런 미라와 무신 남매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불쑥 찾아온 무신이 아니군요. 이제 무신은 이제 고두집 씨가 맡았던 무신이고 엄태웅 씨는 형철인데 그 가족의 이야기고 마지막 3장이 다 그런 것들이 성장을 해서 봉태규와 정유미가 만나는 경석과 재현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것들은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이 각각의 장이 끝날 때마다 환상신으로 끝나게 되죠. 그런 환상신으로 끝나고 환상신이 펼쳐지면서 또 페이드 아웃 되고 또 새롭게 장이 시작할 때는 또 페이드 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런데 그런 환상신이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에서는 우리 고두심 씨와 문소리 씨, 그러니까 무신과 미라가 이 마루에서 계속 식사를 하면서 바깥에서는 우리 정유미 씨의 어린 적 그 채연이 막 뛰어노는데 계절이 계속 바뀌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이제 그 형철 엄태웅 씨는 이제 멀리 떠나고 이제 소식도 없고 그런 것들을 시간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2장에서는 우리 누구였나요? 공유진 씨가 성경이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막 침대에서 오열하면서 갑자기 그 성경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 나눴던 그 추억의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 물건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죠. 마치 부유하듯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끝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의 산막 구조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한 명이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걔 친구의, 그러니까 그 친구의 결혼식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도 몰랐는데 얘가 맞아 이렇게 어떤 큰 가족의 일원이었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결혼이라는 게 그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한데 두 가족이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도 채연이 어떻게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어떤 가족을 가지고 있었지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경석 같은 경우도 똑같이 채연처럼 어떤 가족을 꾸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이 만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 산막의 구조로 보게 되니까 약간 친구 결혼식에서 그 친구 남편분과 친구가 만나는 모습?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서 이제 사진 찍을 때 가족들 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막 맞아 내 친구도 누군가의 언니고 친척 언니고 누군가의 조카고 이런 게 갑자기 맞아,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마치 결혼식 같은 느낌 산막 구조를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이 가족의 탄생이라는 제목이 정말 잘 어울리는 구조다운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모습을 이렇게 영화의 구조로 보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이 영화가 이 당시에 흥행하진 못했지만 호평받았던 이유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맞는 말 같아요.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연애는 서로의 역사를 읽는 거고 결혼은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되게 이 영화랑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세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의 세 장이 환상씬으로 다 마무리되는 게 특이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두드러지는 건 그렇게 되게 환상적인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전반적인 톤을 유지하는 건 되게 완전 리얼리티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냥 배경이 고정되어 있는 채로 뭔가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이 배경일 때 처음에 무신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미라랑 무신이랑 형철이랑 이렇게 소양댐 같은 데 가가지고 사진을 찍는 장면이 있어요. 무신과 형철 사진만 찍고 옆에서 문소리 씨는 막 대롱대롱 막 매달려 있거든요. 그 장면에 저는 약간 약간 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리얼리티가 엄청 살아가지고 너무 문소리 씨도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약간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장면들과 연기들이 곳곳에 숨어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장면이나 연기를 발견하신 게 있으신가요, 세미님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정유미 씨라는 배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채연이 어떻게 이 캐릭터가 그려지고 있는가가 좀 관심 가지면서 계속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채연의 이제 그 장성한 그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가 이제 정유미 씨인데 정유미 씨의 이미지가 지금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아까 우리 지금 제이님께서는 정유미 씨가 너무나 그러니까 러블리하게 나오고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약간 저는 촌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정유미 씨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연약하고 가늘고 이런 이미지라기보다는 그 나이 때 아마 이 영화를 갖다가 거의 한 12년 전이니까요. 지금은 그때 나이가 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대학생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그 나이 때 그릴 수 있는 인물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봉태규 씨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너무 정유미 씨는 사랑을 나누고 싶고 일종의 봉태규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너무 사사건건 모든 일들에 간섭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이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건데 그 캐릭터를 굉장히 잘 살린다는 생각도 들고 그것을 생각했던 장면이 우리 봉태규와 정유미가 경석과 채연이 오피스텔 앞에서 그 얘기하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봉태규 씨가 그 연기하는 그 경석이 더 이상 채연 너랑은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별을 통보하는 그 장면에서 채연은 계속 그러지 말라고 애교 아닌 애교를 부리면서 우리 집에 들어갔다 가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그게 복도니까 그 등이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센서로 움직이는 등에서 불이 딱 꺼지는데
갑자기 채연이 우리 정유미 씨가 손짓을 갖다가 제스처를 크게 한번 이렇게 손을 휘둘리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굉장히 긴장이 이렇게 고조되는 장면에서 갑자기 숨통이 트인다는 느낌을 받고 저게 감독이 좀 디렉션을 정확하게 줘서 저런 장면이 나왔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우리 정유미 씨가 그 배역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이런 장면에서는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크게 한번 손짓을 휘두른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장면이. 저 배우가 저거는 그냥 짜진 것들이 아니라 그냥 막상 그 촬영을 하고 나서 감독이 보고서 좋기 때문에 그냥 쭉 갔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되게 리얼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싸우다가 이렇게 뽀뽀 한다던가 뭐 엘리베이터 문 이렇게 열려고 막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제스처가 저는 너무 제 모습 보는 거 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제이님께서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뭐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환상적인 그런 장면이라든지 좀 인상 깊은 게 있으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세미님께서 말씀하신 환상적인 장면 같은 경우에 되게 그 가족들을 상징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인상 깊었는데 그 미라, 그러니까 문소리 씨가 연기한 미라 같은 경우에는 그 환상 장면이 형철이 영영 돌아오지 않고 창문 밖에서 노는 채연의 몽타주가 이렇게 찔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마치 미라가 바라는 거는 가족들이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밥 먹으면서 밥 먹는 장면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밥 먹으면서 이 고정되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같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약간 그런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고, 그리고 뭐 공효진 씨가 연기한 성경 씨 같은 경우는 계속 집에서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본으로 가려고 그러려고 자꾸 면접을 보고 그러는데, 그 집에 있던 엄마와 관련된 물건들이 헐헐 날아다니는 게 마치 성경 씨가 떠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환상 장면 같아가지고 그 두 장면이 되게 그 가족들을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한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적절하게 마무리 짓는 두 장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정유미 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로 했지만 공효진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맞아, 오해하실 때 진짜. 근데 되게 짜증내는 연기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짜증을 잘 내지? 짜증나는 연기에 꽂혔나 봐. 정유미 씨는 여기서 덜 짜증나는 연기를 하긴 하지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정유미 씨 같은 연기가 저는 인상 깊었던 연기 중에 하나는 그 형철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다크 집에, 그러니까 무신과 이제 이미 미라가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채연이 경섭을 우연치 않게 데려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막 놀고 있는데 형철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정유미 씨가 놀라면서 약간 좀 이 아저씨 뭐야? 라는 느낌으로 맞아. 쳐다보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맞아. 그 채연이가 왜 이렇게 자랐느냐 했을 때 형철이 누구나 다 집에 데려오잖아요. 일단 데려와가지고 챙겨주고, 무신도 그렇게 데려왔고, 약간 채연이도 그렇게 데려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형철이를 제일 닮았는데 되게 혐오하는 모습, 이 아저씨 뭐야? 약간 이런 표정을 보는데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정유미 씨의 연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연기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채연을 맡은 정유미 씨가 영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그 대본에 적혀 있는 그 문구에만 이렇게 집착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 인물이 이런 조건이나 이런 맥락이나 이런 상황에 있으면 이런 식의 어떤 뭐 제스처라든지 행동이든지 어떤 표정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유미라는 키워드로 찾아보면 이 구글링 해보시게 되면 위키 항목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정유미의 연기 스타일에 대한 것들이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우리 정성일 평론가부터 이동진 씨가 또 인터뷰한 것도 있고, 아니면 아까 이성균 씨가 이렇게 코멘트한 것도 있는데, 이성균 씨 코멘트가 정유미 씨 연기에 대해서 정유미는 연기 천재라고 얘기한 게 남자 정유미 씨였어. 자기랑 비슷해서. 그거를 천재라는 게 잘 모르겠지만 뭐 천재는 그렇게 저는 신뢰하지는 않는데 그 천재라는 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유미 씨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도 내지는 아까 윤블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팬들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드네요.
그래서 정유미 씨 인터뷰 중에도 정유미 씨가 인터뷰 굉장히 못 하시잖아요. 이렇게 수상소감 이런 거 되게 말 못 하시는데 그거 관련해서 질문 던지니까 연기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을 때 연기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천상 배우인가 이것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정유미 씨 연기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느낌. 그래서 정유미 씨가 누구랑 연기를 해도 약간 케미가 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좀 이성적인 케미뿐만이 아니라 뭔가 누구랑 붙여놔도 약간 좀 어색하지 않게 연기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판을 깔아주는 배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성균 씨가 극찬한 거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 그러고 보면 여기서는 뭐 봉태규 씨와 호흡을 맞추지만 저희가 계속 정유미 씨 영화 다른 편도 하게 될 텐데 나이대가 다 다르죠. 근데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동년배 아마 봉태규 씨와는 거의 뭐 나이대가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배우들과 이렇게 붙여놨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정유미 씨만의 이 배우의 어떤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게 그냥 남녀 케미가 아니라 저는 직장의 신 드라마 나올 때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때 맞아, 김혜수 맞아, 씨랑 맞아, 이렇게 맞아, 있을 맞아. 때도 예. 엄청 물론 그 주인공이 다 김혜수 씨가 비중이 더 크긴 했지만 김혜수 씨를 정말 되게 잘 서포트한 느낌이어가지고 그 드라마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이님이 환상씬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영화에서 전 중요한 장면이 또 마지막 그 결말인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다 흘러서 다 큰 경석과 채연이 우연치 않게 또 미라와 무신의 집에 가게 되고 또 거기서 밥을 먹고 하룻밤 또 자잖아요. 자고 다음날 다 같이 전 김장을 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되게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되게 지금 계절이랑도 너무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정말 또 어이가 없이 또 임신한 누구 임산부를 또 형철이가 데려오는 그것도 너무 황당했지만 저는 그 장면이 좋았던 건 진짜 그냥 김장을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병석이라는 인물이 끼어들고 형철은 쫓겨나고 이런 그 상황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여성 중심적인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성연대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네.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세미님께서는 이 영화가 좀 모계 사회라고 해야 되나? 여성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고 보면 이 영화가 가족의 탄생이긴 한데 중심 캐릭터들은 다 여성이죠. 그러니까 1장에서의 중심 캐릭터는 분명히 그 문소리 씨와 고두심 씨가 연기한 미라와 무신인 것 같고 2장에서는 우리 공효진 씨와 김혜옥 씨가 연기하는 성경과 매자 3장에서는 물론 봉태규 씨가 연기한 경석이 나오긴 하지만 분명히 중심축은 정유미 씨가 연기한 채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가족의 탄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제이님께서 이건 가족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화처럼 보였다고 했는데 가족이라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버지 중심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어머니가 뭐 자녀를 갖다가 뭐 낳거나 뭐 양육하면서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엄태웅 씨가 맡은 형철이라는 캐릭터는 그냥 이방인처럼 겉도는 것 같아요. 여기서 꿋꿋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인물들은 다 여성이라는 거. 그 여성이 그 자신의 삶을 갖다가 지키고 터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유지가 되고 마찬가지로 다음에 어떤 세대를 갖다가 기약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김태용 감독이 참 여성은 좀 잘 알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 당시 김태용 감독이 이 영화를 갖다가 제작했을 때 뭐 상당히 또 호평도 받고 그 이후에도 좀 뭐 영화를 뭐 계속 이제 만드셨지만 이 영화가 김태용 감독의 필모그래프에서는 좀 가장 중요한 영화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거든요.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 영화가 여성의 연대를 보여준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잘못은 형철이 남자가 저지르고 여자끼리 서로 도와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가장 조금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사이가 정말 나빠져가지고 이제 막 나가라 말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무신이 변기통에서 담배 피우면서 변기통을 거기다 넣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보다가 문소리 씨가
막 거기다가 넣으면 막혀요. 막혀요. 그래서 좀 짜증내잖아. 그랬더니 무신이 되게 눈치 보면서 담뱃자리를 변기통에서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장면도 너무 약간 귀엽고 약간 그런 눈치 보는 무신. 그러니까 형철은 신경 안 쓰는데 무신이 어쨌든 미라를 신경 쓰게 되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연대 같은 게 생기는 장면들이 몇몇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목의 중심의 사회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경섭이 엄마 그 새언니 집에 갔을 때도 엄마라고 둘 다 부르니까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장면. 예.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이 나면서 되게 여성의 연대? 그러니까 여자끼리 사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미란의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런 연대의 모습이 보여주고 성경, 그러니까 공효진 씨가 연기한 성경 같은 경우는 균열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뭔가 그런 것도 좀 남자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는 느낌? 그러니까 엄마의 너무 사랑꾼인 엄마가 실은 성경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뭔가 엄마의 잘못도 있겠는 하겠지만 아빠가 어쨌든 없고 아빠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거는 엄마가 자꾸 남자 때문에 밖에 놔두는 게 되게 속상해하는 모습 같은 것도 조금 남자들이 이 둘 사이를 좀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목의 중심의 영화로 저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곰곰이 보면 이 영화 속에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부재하고 있는 네, 영화인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마지막 장면 얘기하면서 그 김장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 김장을 하고 있는데 형철인 엄태웅 씨가 등장하는 게 되게 그런 표현 있잖아요. 깍두기란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깍두기가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장면의 연출이 너무 귀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이렇게 김태용 감독의 가족의 탄생을 시작으로 정유미 배우 특집 첫 번째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희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았으니 이제 필름 필터링 시간을 가져야겠죠. 세미님께서는 이 영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드렸다시피 예전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몇 장만들이 좀 기억이 남아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아마도 그 봉태규와 정유미가 춘천에 가가지고 그 다리 사이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뭐 장난인지 놀이인지 아니면 싸움인지 모르겠지만 뭐 쓰러지기도 하고 막 옥신각신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길게 그 고정 카메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 영화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줄거리가 어땠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막상 엊그저께 이제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이 영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과거 10여 년 전에 이 배우들의 모습, 문소리 씨도 굉장히 좀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문소리 씨가 뭐 계속 영화 작업을 하시니까 오히려 그때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랑 똑같더라고요. 문소리 씨만 잘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두심 씨도 좀 그런 것 같고, 예, 그에 비해 아무래도 이제 공효진 씨나 정유미 씨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마 20대였고 지금은 한 30 중반이었을 테니까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배우들이 아까도 엄태웅 씨를 제외하고는 지금도 꾸준히 활동하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막상 들었어요. 배우들은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요. 왜냐면 과거의 10년 전의 나의 모습을 스크린으로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또 그 장면을 본다면 또 어떤 생각이 들까? 그래서 자신의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을 갖다가 기억하면서 자신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편은 좀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예, 다시 또 가족의 탄생을 들어오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영화가 그 당시에도 호평이었고 왜 호평이었는지 좀 알만한 영화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김태훈 감독이 그래서 이렇게 여성을 잘 알기 때문에 탕웨이랑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면서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 좀 에피소드도 재밌고 그런 즐거움을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거대 예산을 든 영화는 아니지만 이런 그 여러 배우들이 좀 하모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영화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역시 좀 시나리오에 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세미님께서는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럼 제이님께서는 이 영화 추천하시나요?
저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당시에도 이 영화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한국 영화 중에 이런 따뜻하고 잘 만든 영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소소한 재미가 있는, 그러니까 물론 독립 영화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긴 하지만 거기서도 요즘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하고 그냥 맞아. 영화 보고 나면 뭔가 개운한 듯한 그런 느낌의 영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여름님이 말한 것처럼 요즘에 계절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보신 분이 있으면 되게 요즘 계절에 어울릴 법한 영화이기 때문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오늘은 두 분 다 추천을 해주셨네요. 저도 아까 얘기를 나눴지만 이 영화가 되게 여성 중심이고 대한가족이고 한데 이게 12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다뤘다고?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되게 세대상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시대상이. 그래서 지금 보면 정말 다른 느낌일 것 같고 또 저희가 이 개봉 당시나 그 비슷한 시기에 이 영화를 봤던 사람들이랑 아니면 뭐 지금 이제 막 성인이 되신 분들이나 뭐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보면 좀 시대상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느낌으로 이 영화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때 이게 더 우스꽝스럽고 판타지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더 뭔가 현실에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언급한 수험생분들, 그리고 이제 수능 끝나셨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겠고요. 저희 아직도 여전히 많은 신청 영화와 댓글, 피드백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신청하고 싶으신 영화, 아니면 드라마, 아니면 그냥 광고, 그냥 뮤직비디오 모두 다 추천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댓글, 인스타그램, 트위터, 메일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